segundos. 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마음껏 여행을 다닐 수 없는 요즘, 저의 집콕 생활을 즐겁게 해준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넷플릭스의 종이의 집 시리즈입니다. 시즌별로 10개 내외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작품은 현재 시즌 4까지 공개가 되어 있고 다음 시즌 제작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종이의 집은 넷플릭스 비영업권 작품들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작품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기록도 없고 신분증도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남자, 교수. 그는 스페인 조폐국을 털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안전을 위해 본명을 숨기고 도시 이름으로 서로를 부릅니다. 강도 전문가 도쿄, 해킹 전문가 리우, 문따기 전문가 모스크바와 그의 다혈질 아들 덴버, 위조 지폐 전문가 나이로비, 힘쓰기 전문 헬싱키와 오슬로 형제, 그리고 현장 지휘자인 베를린까지. 이들의 목표는 추적 불가능한 10억 유로. 있는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 직접 돈을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폐용지 공급 차량을 습격해 조폐국 내부로 들어가는 데 성공하고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인질들에게는 자신들과 똑같은 옷을 입혀서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경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협상 전문가 라켈 무리오 경감을 주축으로 대응팀이 꾸려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켈 경감과 교수의 불꽃 튀는 두뇌 싸움이 벌어지죠. 그런데 교수의 완벽한 계획은 자꾸 틀어집니다. 도쿄는 베를린에 반대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베를린은 도쿄를 건물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인질 아르투로는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그의 불륜 상대 모니카는 덴버와 사랑에 빠지며 심지어 교수와 라켈 경감도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이 강도 계획 괜찮은 걸까요? 시즌 1과 2에서는 9명의 강도들이 조폐국에서 돈을 찍어서 탈출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훔치는 데 성공한 이들은 각자 은신처에서 천국 같은 나날을 보내는데요.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리우가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이죠. 도쿄는 교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교수는 또 한 번의 강도를 계획하게 됩니다. 시즌 3와 4는 이 강도 사건을 다룹니다. 이번 건은 스케일도 커지고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목표는 스페인 중앙은행에서 금 훔치기. 교수는 조폐국 강도에서 번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데요. 마드리드 상공에 돈을 뿌린 후 혼란을 틈타 은행에 들어가죠. 인원도 확충했습니다. 라켈 경감은 리스본, 모니카는 스톡홀름이란 이름으로 강도 조직의 일원이 되었고요. 베를린의 자리를 대신할 팔레르모, 모스크바를 대신할 보고타가 합류합니다. 은행 밖에서 추적을 피하도록 도와줄 마르세유도 있죠. 지난번에 경험이 있으니 이번 강도는 더 쉬울 법도 한데 상황은 더 통제 불가능이 되어갑니다. 협상 담당 시에라 경감은 리우를 고문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않는 냉혈한이고 타마요 대령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불도저 스타일입니다. 은행 안에서는 총재가 협조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고 그의 경호원 간디아는 물불 안 가리고 강도들을 공격합니다. 강도들은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의 제목 라 카사 드 파펠은 말 그대로 종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종이돈을 찍어내는 조폐국 건물을 뜻함과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질서 혹은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죠. 범죄자들이 주인공이 되어 범죄를 실행하는 이런 장르를 하이스트 무비 혹은 케이퍼 장르라고 부르는데요. 오션스 시리즈, 이탈리안 잡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타짜, 도둑들 같은 작품이 해당돼요. 이 장르의 매력은 뒤집기에 있습니다. 희곡이나 시나리오 창작 이론을 배울 때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프로타고니스트와 비슷한 우리말은 주동인물, 안타고니스트와 비슷한 인물은 반동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로타고니스트는 극중 사건을 주도하고 안타고니스트는 그에 맞서는 것이죠. 그렇기에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에서 프로타고니스트는 영웅, 안타고니스트는 악당이 됩니다. 종이의 집 주인공들은 어떨까요?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들은 명백하게 악당입니다. 하지만 극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프로타고니스트죠. 이렇게 하이스트 장르는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의 개념을 뒤집어 버립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경찰의 실수에 환호하고 강도들의 성공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종이의 집은 하이스트 장르의 문법을 매우 충실히 따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 비결이 하이스트 장르를 영화가 아닌 드라마로 만들면서 캐릭터에 깊이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범죄 영화는 사건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인물 개개인의 심리 묘사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종이의 집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늦춰가면서 인물 개개인의 과거사, 성격, 그리고 심리 묘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래시백이 반 가까이 되는 회차도 존재하는데요. 자칫 뻔한 사연팔이가 될 수 있지만 이 작품의 캐릭터들은 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미묘한 심리와 다층적인 면을 잘 드러내주죠. 예를 들어 교수는 덜 떨어지고 똑똑한 모습을, 베를린은 비열하면서도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을 만들어서 외면하고 싶었던 인간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폐국 국장 아르투로죠. 이렇게 선과 악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작품만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작품 속에서 사랑을 다루는 방식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 된 범죄에 로맨스 끼얹기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들 자신의 본분을 잃고 사랑의 욕망에 불타오르는데요. 그런데 로맨스를 다루는 방식이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한국 드라마는 최종 목적이 사랑이고 이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로서 일이 배치되어 있다면 종이의 집에서는 일하는 동안 하는 연애질이 어떤 파국을 몰고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의 방식도 로맨틱한 연애가 아니라 사랑에 눈이 멀어 버리는 미친 짓에 가깝죠. 작품 속 사랑의 형태도 무척 다양한데요. 남녀 간의 사랑뿐 아니라 동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와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까지 보여줍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껴봤을 이 감정이 이를 얼마나 꼬이게 하는지, 반대로 불가능했던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듯 종이의 집은 참 재미난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 세계의 폭발적인 반응을 설명하기에 충분치가 않죠. 이 작품은 유럽,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프랑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포르투갈에서는 넷플릭스 역대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측에서는 전혀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성과를 낸 것이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작품의 힘이 저항이라는 메시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돈 벌자고 강도질하는 게 왜 저항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품 속에서 교수는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전복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사실 역시 간파하고 있죠. 교수는 라켈 경감을 설득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모든 걸 선과 악으로 구분짓도록 배웠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건 용인하고 있어. 2011년 유럽 중앙은행이 갑자기 얼마를 찍어냈는지 알아? 1710억 유로. 우리랑 같은 일을 했어. 규모만 좀 더 컸을 뿐. 2012년에는 1850억 유로, 2013년에는 1450억 유로.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아? 은행이야. 조폐국에서 나오자마자 부자들 주머니로 들어갔어.
유럽 중앙은행을 보고 도둑이라는 사람 봤어? 유동성 자금 투입이라고 했지. 그런 걸 갑자기 어딘가에서 찍어낸 거야. 이게 뭘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종이라고. 나는 유동성 자금을 투입하는 거야. 하지만 은행가가 아닌 진짜 경제를 위한 거지. 우리 같은 패배자들끼리 모여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고. 벗어나고 싶지 않아? 엄청난 궤변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임의로 돈을 찍어내는 건 범죄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범죄자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넘기기에는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실행하는데 그로 인한 이익이 소수에게만 돌아간다면 다수의 불만이 쌓이게 되고 결국 폭발하게 되겠죠. 이 대사를 보면서 오늘날의 세계 경제의 생각이 났어요. 지금 전 세계는 이례적인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전례 없는 양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이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지만 실물 경제가 아닌 투기성 자금으로 흘러간다면 문제가 되겠죠. 라켈 경감이 교수에게 설득당하고 결국은 강도 일원이 된다는 설정이 황당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습니다. 라켈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인 남편 역시 경찰이었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경찰이 해야 할 일인데요. 라켈은 경찰이기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했고 남편은 경찰이면서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켈은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과 회의감, 좌절감 등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해요. 교수의 발언 속에는 스페인의 사회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은 2012년에 EU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죠. 이 시기의 통치자였던 라오이 총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집권을 했는데요. 라오이 총리가 집권한 시기에 경제 지표가 향상되었고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1년 반 만에 구제금융을 졸업한 것이 가장 큰 성과죠. 반면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노동자 임금 삭감, 복지정책 축소 등으로 실제 민생 경제는 크게 악화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금 스페인은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고용 안정성이 악화되고 재정 적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어느 나라나 저마다의 문제점을 안고 있겠죠. 그리고 종이의 집이 유난히 인기를 끌었던 국가들이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과 같이 사회 문제가 심각한 곳이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강도들은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시즌 1과 2에서 인질들 중에는 영국 대사의 딸 앨리슨 파커가 있었죠. 강도들은 앨리슨 파커 1명을 석방하거나 다른 인질 5명을 석방하겠다는 선택지를 줍니다. 정부는 앨리슨 파커 1명을 선택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인질 5명의 목숨보다 권력자의 딸 1명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외치는 꼴이었으니까요. 시즌3에서 경찰은 리우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리우의 체포 사실을 숨기고 불법 감금을 한 채로 무자비한 고문을 감행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스페인 중앙은행에 몰려와서 시위를 하는 것이 과연 교수가 마드리드 시내에 돈을 뿌렸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람들에게는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의심은 사실로 드러납니다. 강도 일행은 경찰의 공격에 대한 방어책으로 스페인 중앙은행에 숨겨져 있는 비밀 문서를 확보합니다. 이 문서에는 역대 정부들의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스페인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EU, 나토까지 흔들 수 있는 내용이었죠. 작품 속에서는 타마요 대령의 입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들려줍니다. 유럽이 사리 때문에 리비아에서 전쟁을 촉발한 사실, 이민자를 사막에 버린 대가로 모로코에 돈을 지급한 점, 지중해를 외면하기로 한 비밀협정, 피할 수 있었던 조난사고 74건으로 익사한 수백 명,
남프랑스에서 테러리스트 단체를 결성한 상세 정황. 정보를 숨기는 정부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역시 경험으로 알고 있죠. 종이의 집에서는 바로 이런 점을 꼬집어주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항의 메시지를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한 요인은 바로 상징입니다. 상징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고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종이의 집에는 두 가지 저항의 상징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강도들의 복장, 가면과 붉은 점프수트입니다. 가면은 자신의 정체는 감추고 의도는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으면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죠. 점프수트에 새긴 붉은색은 피의 색깔입니다. 붉은색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불안하게 하는데요. 그렇기에 혁명의 상징, 저항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작품 속에는 붉은색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있는데요. 붉은 점프수트를 부각시키기 위해 무채색 세트장을 지었습니다. 교수의 취미인 종이접기 장면에서도 종이색은 언제나 붉은색입니다. 가면과 붉은색이 만나 종이의 집의 시각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 가면을 선택한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살바도르 달리는 스페인의 대표 화가 중 한 사람이죠. 미술 시간에 봤던 녹아내리는 시계 그림의 창작자입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생애를 살펴보면 종이의 집 강도들이 왜 살바도르 달리를 상징으로 선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달리는 금기를 깨는 것이 인생의 모토였다고 할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질서에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주의 작품 세계는 물리적 법칙을 깨는 것이었고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기존 체제를 부정하고 그에 맞서려는 교수 일당이 살바도르 달리 얼굴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이 상징은 현실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레바논, 이라크, 터키, 프랑스 등 세계 각지의 시위 현장에는 달리 가면과 붉은 점프수트가 등장했는데요. 민주주의, 환경보호, 페미니즘 등 주제도 다양했습니다. 이런 가면이 가지는 상징에는 기나긴 역사가 있습니다. 2005년 개봉한 영국 영화 V for 벤데타를 기억하시나요?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지. 라는 명대사를 남긴 이 영화에도 시그니처 가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이 포크스 가면인데요. 종이의 집 가면 이전에는 가이 포크스 가면이 저항의 상징으로 널리 쓰였습니다. 2011년 월가 점령 시위,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비롯해 수많은 시위 현장에 이 가면이 등장했죠. 가이 포크스 역시 실존 인물인데요. 17세기 초 영국 왕 제임스 1세를 암살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가이 포크스 데이를 기념하고 자신의 얼굴이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렇게 하나의 상징이 탄생하면 그 자체로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종이의 집 살바도르 달리 가면과 붉은 점프수트는 이제 더 이상 강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작품 속 군중들도, 현실 세계의 군중들도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상징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종이의 집에는 시각적 상징뿐 아니라 매우 강력한 청각적 상징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노래 벨라 차오입니다. 벨라 차오는 원래 이탈리아 곡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반파시즘 저항군의 노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임을 위한 행진곡 정도로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저항군을 부르는 말이 파르티자노였습니다. 이 말은 소련으로 건너가 게릴라군을 통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 게릴라군을 빨치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어렸을 때 저는 공산당의 상징색이 빨간색이어서 빨갱이라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 어원은 파르티자노에서 온 거였더라고요. 이 곡은 작품 속에서 다양하게 변주되며 이야기에 힘을 실어줍니다.
탈출로를 뚫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순간에도, 교수와 베를린이 결의를 다지는 순간에도,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에서도 벨라차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밖에서 이 곡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달리 가면과 점프수트 차림의 시위 현장에서 사람들은 어김없이 벨라차오를 열창합니다. 2019년 8월 오프남스 구조 선박이 리비아 난민 선박을 람페두사에 입항시키는 데 성공했을 때 난민들이 안도감에 부른 노래 역시 벨라차오였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빨치산 처녀라는 제목으로 개사를 해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한 봉쇄로 집안에 갇힌 이탈리아 사람들은 집집마다 국기를 걸고 함께 벨라차오를 부르며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달리가면과 점프수트, 그리고 벨라차오는 종이의 집을 대표하는 상징임과 동시에 저항의 상징, 그리고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종이의 집 제작자들은 이 드라마가 실패의 드라마였다고 말합니다. 2017년에 스페인에서 방영 당시 시즌1은 성적이 좋았지만 시즌2부터 시청률이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는 왜 정규 편성 때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 작품은 한 번에 몰아봐야 몰입도도 높고 이야기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편씩 봤으면 저도 흥미를 잃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에 판권이 팔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고 시즌3부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작품의 성공을 두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애초에 뛰어난 작품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뛰어난 스토리, 훌륭한 연출, 그리고 날카로운 메시지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수많은 나라에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어필할 수 있었겠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종이의 집 같은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단순히 오락거리일 뿐, 사회적으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 아닐까요? 종이의 집이 폭발적 인기를 얻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이의 집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으로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다음번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